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게 없고 불안전하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이제 가고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투자하기를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요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다. 맞아요. 뭐 이걸 통해서 이제 거래 절벽이다. 이제 집값이 하락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더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제 투자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이 사실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선은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가 맞긴 하지만 대선 자체는 호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대선이 치러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제 후보군들이 지역군에서 네. 승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고 한다면 그 지역구에 정체되어 있었던 네. 호재들 있잖아요. 교통호재라던가 개발호재 이런 것들이 활성화시키게 그렇군요.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요새는 부동산 자체는 사람의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그렇죠. 네.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만 좀 돌아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집을 내놓으려고 했었다. 근데 막 이거 다시 개발 안 된다고 했던 거 다시 개발된대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또 그렇죠. 바뀌거든요. 내가 2억에 내놓을 거 막 2억 2천에 내놓게 되고 2억 3천에 내놓게 되고 하면서 가격이 들썩들썩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거래가 하나 될 때마다 신고가를 찍고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 신고가, 신저가 말도 많이 나오지만 네. 우리가 투자를 대상으로 보는 지역들은 어쨌든 가치 있는 지역을 네. 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정책이 20몇 번이 나왔지만 물론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관망세, 거래 절벽이 이랬던 게 20몇 번 있었어요. 지금. 네. 근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학습을 못 하셨다고 하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어렸을 때 가격이 잠깐 멈칫했다가 그 이후에 또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계속 눌러놨던 이런 가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제된다고 했을 때 그게 나름 이제 스프링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눌러놨으니까 더 뛴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을 누르면 이제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제 풍선 효과도 워낙 많았었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세금적인 규제나 대선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더 공부해야 되고 틈새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아진 건 네. 맞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기회가 더 많고 상승폭은 더 오히려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겠죠. 오히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시겠죠. 모든 게 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불안전한 시장에서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과 관철과 그런 공부, 발품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IMF 때도 그렇고 리먼 사태 때도 가격이 막 팍팍 이렇게 됐었지만 오히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부자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부자의 자산의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투자 시장에서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투자가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거를 잘 찾아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 이후에도 수익이 나는 물건과 지역을 찾아서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름 해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의 조정지역 안에 이제 가치 있는 지역들이 다 조정지역에 묶였잖아요, 사실. 그럼 가치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 공시지가 매도할 때 공시지가가 3억 이하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지역일지라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도세에서 어쨌든 수익 구간은 취득세 내가 12%를 냈을지라도 그거를 공제해 받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세금이 복잡해지고 뭐 취득세가 오르고 뭐 보유세가 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억이 오를
집인데 내가 세금으로 취등록세를 모아 2, 3천만 원 낸다라고 하면 그걸 빼고도 충분히 나중에 공제된 금액 안에서 또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내가 1억을 받고 2천만 원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남는 그런 구조회라 지역과 그런 투자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걸 찾아서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3억 이하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비주택으로 또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서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투자할 때 투자금이 더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더 형성이 되고 월세 시장화 되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장이 되고 내가 지금 알게 된 시장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시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내 재산 상황, 또 주택에 대한 상황, 또 투자에 대한 목적.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투자를 해야겠죠. 일률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들이 좀 대표적이죠? 우리 40, 50대 분들은? 지금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전세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거나 뭐 워낙 그 정도. 다양하게 이제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례별로 지금은 보유주택 수별로 네. 이제 세금이 다르니까 저는 요새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강조드리는 게 포트폴리오거든요. 포트폴리오. 네. 네네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거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주택자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택을 가장 좋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있냐 없냐 상황에 따라서 자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고 1주택자분들은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게 우리 집만 안 올라. 이게 제일 속상하시거든요. 그 애매한 1주택자분들. 그래서 지금 나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할 거야. 갈아타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가 갈아타기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제가 갈아타기 자신 없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갈아타기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빠질 때 양도세 관리 잘 못하면 그렇죠. 네. 그 주택에 있는 수익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더 적어진 금액으로 더 좋은 지역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죠. 결국에 내 걸 팔았는데 내가 더 좋은 주택에 가고 싶은데 그건 못 샀어. 그러면 그 사이에 붕 뜨게 되는 시간 동안에 그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커버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집이라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사실 이미 투자 많이 하셨고 그렇죠. 이제 갖고 있는 돈도 없고 세금이 올해 12월에 사실 종부세가 나왔잖아요. 사실 저도 종부세 맞고 나서 공시지가 이미 나왔으니까 계산은 다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계산해 놓은 거랑 고지서를 직접 받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느낌이. 그래서 현타 되게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적응 못 하셨을 거거든요. 이 종부세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적응 못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에 따라서 지금 종부세 때문에 매물 나오는 게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네.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매물 수가 그렇게 늘지는 그렇군요.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꼭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마시고 뉴스도 꼭 필터링 거쳐서 보셔야 되고 그렇죠. 본인이 실제적으로 수치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다 보면 자산을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일단 지금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큰 변수가 3월에 있을 이제 대선인데 지금 여야 두 대선 주자가 박빙이에요. 네네네. 뭐 어느 한 쪽이 확실히 길어지면 뭔가 이게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질 텐데 그래서 지금 관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걸 3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대선 앞두고. 저는 그래서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드려요.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도 없다 네. 라고 하면 저는 최소 3개는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개 세팅, 게 어떤 의미죠? 예, 처음에 이제 본인의 자산에 따라 틀리긴 한데 내 자산이 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주택으로 가장 좋은
집을 네. 거주를 할 수 있든 없든 제일 좋은 걸 하나 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3주택 취득세 이제 구간에 따라서 네.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옛날에는 갭 투자라고 해서 씨앗 투자를 해서 막 뿌려놓는 네. 게 트렌드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나서 지금은 첫 번째 주택을 똘똘한 한 채로 가진 다음에 그 똘똘한 한 채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씨앗을 뿌려놔야 되는 트렌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씨앗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자본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주택은 좋은 걸로 가치 투자 장기 할 수 있는 걸 가져가고 나머지 소액 가지고 여기에 자산을 보탤 수 있게끔 소액 투자를 해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옛날엔 개수 투자해서 여러 개 막 몇십 채 하지만 지금은 세금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두세 개 정도만 더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를 뭉쳐서 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그레이드하고. 자산을 크게 키우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선이 끝나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뭐 그 이후에 올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모든 가격이 다 올라요. 그렇죠. 월급만 빼고.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월급밖에 없다. 그러면 자산이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실물 자산 중에 뭐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같이 자산을 상승시킬 만한 그 라인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본인이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3개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세팅을 해놓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죠. 옥석을. 네.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성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암흑의 시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버티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버티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버티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너무 무리해서 막 대출도 막 일으키고 막 너무 많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하면 옥석을 가려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놓은 다음에 네. 좀 단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대선이 된 걸 보고 그 결과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끄덕여집니다. 네, 그래서 보유주택수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너무 다 다르지만 그렇군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나 또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들도 보면 상승보다는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이제 많아졌어요.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메디테라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전문가분들이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그게 맞는지를 검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제 기존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점 올라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팔 사람들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진다.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점점점 떨어져서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지금 많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우리가 2021년, 그러니까 아직 이제 2022년 맞기 전인데 21년의 초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 사실 2020년 12월에 이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조정지역이 이제 전국 111개 곳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조정지역이 막 확장이 되면서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이미 이제 학습 효과를 많이 이뤄놓은 터라 그러면 비조정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야? 라고 해서 이제 지방의 비조정들이 다시금 거래가 막 그쵸. 활발히 돼서 가격이 막 날아가고 수도권에서는 어차피 다 같이 조정이고 규제를 네. 받는다고 하면 핵심 지역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해서 수도권에도 거래가 막 활발히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 가격이 막 날아가고 거래량이 막 기존 거래량의 2배씩 막 올라가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 3월이 돼서는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숨 고르기 하는 구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3월의 거래량을 보시면 네. 이전에는 여기 매매 거래량에 보이는 지도에서 보면 네. 여기가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게 전국의 불장이라 전국 불장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전국이 불장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가 시뻘갰었어요. 음. 근데 3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워낙 거래가 많이 됐었으니까 네. 이제 3월에는 소강 상태가 된 거죠. 음.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시뻘건 애는 충북밖에 없고 서울은 오히려 파란색이고 울산, 대구는 조금 그러네요. 예, 초록색이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상태보다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의 지금 색깔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 비율이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을 때 그럼 3월에 지금 숨고르기라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냐, 가격 증감률이 떨어졌냐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가격 증감률이 보면 지금 1위가 인천인데 네. 매매 가격 증감률이 3.27%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3.27%, 네. 그리고 대전이 2.18%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네. 이제 8월 달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3월에는 이제 소강 상태로 지속이 되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망세를 사람들이 좀 3월부터 지속해서 지켜보다가 좀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은 좋은 지역은 5월 달 4월 말 5월 초부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네. 8월까지 가격이 쭉 날아가고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온 거죠. 네. 아까랑 비교하시면 어때요? 빨개졌네요. 거래량이 엄청 빨개진 지역이 네. 많아졌죠. 그러게요. 아까 비율은 이제 충북이 1위 지역이었는데 143%, 2위 지역인 인천이 139%로 네. 이제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비율이 이제 130에서 140이었거든요. 네. 근데 8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네. 비율이 강원도가 1등인데 184%, 경남이 167%로 네. 아까 130, 140에 보다는 50%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한 걸 볼 수가 네. 있죠. 그럼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아까 올라가야 우리가 되는데? 보면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네. 거래량이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이제 가격 변동률이거든요. 네. 가격 변동률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네. 상가의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1인데 3.97%, 경기가 3.12%예요. 아까 3월에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상승률이 3%대였잖아요. 네. 거래량이 50% 이상 오른 8월 달에도 매매 가격의 증감률은 3%대 그러네요. 후반이라는 거죠. 얘는 3%대 중반이었고 얘는 3%대 후반이에요. 네. 그러면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거래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지금 그 매매 가격의 증감률의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그 생각을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한다는 건 사실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최근에 다시 그러면 돌려서 10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라고 네. 하면 8월 달까지 쭉 날아가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쫙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를 다시 봤더니 8월까지 9월까지 막 달리다가 이제 다시 숨고르기 할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다시 거래량이 줄게 되죠. 그러게요. 아까 막 빨간 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노란 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1위 지역이 그래도 매매 거래량 증감률이 거래량이 높은 데가 강원도인데 얘는 네. 116%. 2위가 충북인데 98%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3월 달이 130%대였고 이제 8월 달이 180%대였고 지금 10월은 116%대잖아요. 1위가. 네. 그러면 거래량이 10월 달이 더 줄었죠. 네. 그러면 원래 이론대로 하면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어. 하락할 거야 라는 얘기인데 10월 달에 네. 매매 가격 거래량을 봤을 때도 10월 달 한 달 동안의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면 인천이 1인데 3%대로 똑같이 그러네요. 유지되고 있고 2위가 광주인데 2.24%. 그래서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줄은 거에 비해 매매 가격 증감률은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잘 갈 애들은 계속 잘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11월 달을 비교해서 보면 네. 지금 11월 달의 거래량은 더 줄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 이후에 10월부터 계속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112%로 조금 더 줄었고 네. 전남이 이제 이전 월평균 거래량보다 더 그렇죠. 낮게 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매매 가격 증감률은 어떠냐라고 다시 보면 아직도
이제 제주가 올라오긴 했지만 3.6%, 강원도가 3.05%로 3%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상위 지역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 거래량이 줄고 하냐에 따라서 그 상승의 분위기가 줄었냐고 봤을 때는 이 데이터의 그 큰 네. 상승,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역들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대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부동산이 하락하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이제 신호를 줘요. 전조 증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이 쌓여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미분양이 쌓여서 경기가 안 좋아야 돼요. 네.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양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게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도 또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고 하면 공급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하락한다라고 보기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뭐 맞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보는 것처럼 예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거래량만 가지고 미래를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